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던 50대 후반인 나는 5년 전 사랑했던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갔다 올게요. 아버지, 저녁 식사는 둘이서 하세요. 그래, 잘 다녀오거라. 아침 현관에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일요일에도 회사 출근을 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거는 닮지 않아도 되는데 교사가 된 지 긴 세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돌봤고 항상 가정보다는 학교가 우선이었습니다. 알아, 벌써 가버렸어. 아들이 출근 직후 며느리 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합니다. 혼자 사는 나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며느리인 미경에게 부탁해서 반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쉽게 설득이 되지 않지만 며느리는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경이 나를 아주 따랐던 고교 제자인 탓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분까지도 아침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휴일 출근이라니 어이없네. 며느리는 휴일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고 가는 남편이 미워서 한마디 합니다. 그 옛날 아내도 이런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그 바가지가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마침 배가 많이 고프네. 금옥까지 내가 먹을게. 이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영양가도 풍부했고 맛도 아주 좋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에 소질이 없었던 나는 혼자 살 때는 외식으로 거의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들이 합치자고 너무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할 정도로 일이 바쁜가.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영업직이니까 거래처 접대 등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 저렇게 일요일도 나가버리는 아들을 보며 말없이 참고 있는 이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줄까 싶어 나라도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와 많이 닮은 미경과 같이 집안에 있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부부 같다는 망측한 느낌도 듭니다. 며느리도 나를 아주 부담 없이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놓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차로 1시간 거리에 울산에 아주 큰 쇼핑몰이 오픈했는데 오늘 둘이서 거기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민수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기다리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선생님 아니 아버님 둘이서 가요. 아직도 급하면 아버님보다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울산 쇼핑몰에 와서 우리는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다정하게 다니면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쇼핑을 즐기는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가 기억이 없네요. 젊었을 때 아내하고 주말에는 같이 쇼핑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꼭 밤에 뜨겁게 부부 관계를 했습니다. 그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며느리가 여자로서 또 느껴지며 숨겨온 본능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이프 발병 이래로 긴 세월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 육체를 보니 또 미친놈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오늘 밤에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그 짓 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애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나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떤 때는 원망스럽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얼마만이야. 나를 들뜨게 하는 행복의 겨운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쉬려고 들른 카페에서 둘이서 다정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완전 너무 좋아. 선생님, 자기 때문에 오늘 완전 스트레스 풀려. 시아버지인 나를 완전 연인처럼 대합니다. 그래, 요즘 별로 외출이 없었지. 나도 맞장구를 칩니다. 하도 바쁘다고 오버를 하니까. 이 말을 하는 며느리 표정이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거리 사러 가요. 아버님, 스테이크용 고기도 사고 맛있는 와인도 사고요. 쇼핑을 끝내고 신나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둘이 같이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킨십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둘만의 만찬. 와인을 건배하면서 느끼는 이 다정함.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릇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벌써 8시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까지 안 자니 그렇게 일이 바쁜가. 일어나는 흥분을 억제하려고 일부러 아들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식히려 했습니다. 아준 늦게 올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며느리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이상한 말을 하더니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며느리 미경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오래전부터 바깥에 여자가 있어요. 퇴근 후 와이셔츠에서 풍기는 여자 화장품 냄새, 가끔씩 오는 달콤한 문자 메시지, 카드 내역서에 있는 여성용 명품 구매 내역 등등. 증거는 너무 많아요. 미안하구나. 이걸 어떡하나. 아들의 외도에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으로서 확고한 직업의식 때문에 나는 평생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잘못 교육했구나 하고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하는 아들놈도 정말 괘씸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경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저 관심 없어요. 말이 왜 그래? 옆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내 팔에 살며시 감겨왔습니다. 거침없는 며느리 행동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저에게는 중간다리예요. 중간다리,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변함없이 선생님, 아니 아버님 한 사람뿐이에요.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선생님을 향한 열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도 느꼈죠. 그때 고교 3학년 시절 내가 담임을 맡았던 고세 시절 미경이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던 며느리 미경은 담임인 나를 무척이나 따랐다. 제자를 넘어서 요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황한 적도 많았지만 나는 애써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 나 같은 아버지 같은 연령의 아저씨를 좋아했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편모스라에서 자란 저는 아버님 같은 어른의 따스함이 그리웠어요. 그 좋은 감정이 사랑으로 변해서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졸업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선생님을 갈망하고 있었죠. 남편을 우연히 알게 되어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이 선생님의 아들이구나 느낀 그 순간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그러면 나하고 재회를 하기 위해 합치자고 했을 때 드디어 내 사랑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 하고 너무 기뻤어요. 며느리의 이 광기 어린 집착이 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자로서의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니, 그리고 내가 가끔씩 혼자 하는 부끄러운 행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니 그녀에게 명분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민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며느리와 어떻게든 이성을 차려보려는 나. 내 말에 며느리가 픽하고 웃는다. 나에게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내가 그래야 하나요? 그쪽에서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 아버님도 저하고 같이 자도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만 왜 남자 만들면 돼요. 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혼자 지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저 알아요. 제가 그리워서 가끔씩 아버님 팬티에 묻어서 나오는 거.
저는 민수 씨와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오래오래 사랑할 거예요. 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아서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참은 우리들의 육정은 태풍이 되어 우리를 휘몰아쳤다.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뜨겁게 요구했습니다. 소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쾌함이었습니다. 온밤을 지새면서 몇 번이나 서로의 은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귀가 시간이 다 되어 샤워를 같이 하고 아쉽게 서로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너무 흥분돼서 한잠도 한시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내일이 오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미 자해 반 타이 반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새로 생긴 며느리와의 이 황홀한 사랑의 신세계를 지켜나가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아들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며느리는 나에게 달려와서 이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닌 내 서방님. 어제 못한 숙제 지금부터 천천히 오늘 하루 종일 다시 해요. 저 벌써 져좋아요. 그래 나도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 순간을.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육체는 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되었고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다. 아이의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짜릿하고 은밀한 나의 두 번째 청춘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 자신을 가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 몸에서 끓어오르는 이 강렬한 욕망이 내가 원했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으니까. 그런 내가 잘못됐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숨기길 원하더라.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 회사에서 쥐꼬리만 한 보너스를 받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왠지 더 채워지길 바라는 기분이 들었어. 혼자 술 한잔하려고 강남의 조용한 바를 찾았는데 거기서 그를 처음 봤어. 그는 혼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어. 반듯한 셔츠에 살짝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눈빛. 처음부터 알았어. 저 남자는 나 같은 여자를 만난 적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저기, 혼자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혼자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건 쉬웠어. 그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나는 그가 겪는 피로와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나니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는데 이젠 호기심으로 바뀌었더라.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그가 물었어. 원래 그런가 봐요. 나는 웃으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근데 자신감은 전염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곧 느낄걸요? 그는 내 말을 농담으로 넘겼지만 나는 그게 농담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그와 함께 나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길거리에서 걷는 동안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스치는 순간 이미 다음 단계는 정해져 있었지. 그를 내 집으로 데려오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 이 남자가 뭘 좋아할지, 어디까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 그는 내 열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이 빠져들더라. 침대 위에서의 순간은 우리가 처음부터 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시간처럼 느껴졌어.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만큼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방 안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 그와의 밤이 끝난 뒤 나는 혼자 창문 옆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 그러면서 생각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런 밤이 계속 반복되면 행복할까? 아니면 더 큰 뭔가를 찾아야 하는 걸까? 그는 곧 나를 붙잡고 말했어. 이렇게 강렬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 오래 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가요? 오늘 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쳐다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어쩌면 그도 나처럼 이런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내 말에 설득당한 걸지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의 집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었거든. 그게 나한테 문제로 돌아올 거란 걸 그때는 몰랐지.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 그 남자, 이름이 경수였지. 처음엔 그저 뜨겁고 짜릿한 관계라고만 생각했어. 나는 아무도 사랑 같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경수는 점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매일 밤 전화가 오는 걸로 시작했어. 지금 뭐 해요? 혼자 있어요? 귀찮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근히 즐겼어.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고 나한테 매달리는 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어느 날은 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는데 경수가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야. 오빠, 여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나는 조금 섬뜩했어. 내가 말한 적 없는 장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경수가 내게 빠져드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강렬해지는 게 느껴졌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고 가끔은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거든. 경수야, 이건 좀 과하지 않아? 내가 솔직히 말했을 때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 너한테 빠지는 게 잘못이야? 너도 나한테 끌렸잖아. 그건 맞지만 우리 둘 다 자유롭게 즐기자고 한 거잖아. 서로 얽히지 말고. 그게 내 방식이라면 내가 맞춰줄게. 경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 어느 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경수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어. 깜짝 놀라서 소리치려 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날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열쇠 복사한 거야. 내가 외로워 보일까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밀어내야 할까? 나가. 내가 힘겹게 내뱉었어.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나한테도 솔직히 말해줘.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눈빛이 무섭게 변했어. 나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경수야.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들어오지 마. 난 너랑 그냥 즐기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냥 즐기고 싶었다고. 그는 비웃듯이 말했어. 그럼 넌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남겨놓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 순간 나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내 열쇠를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지. 하지만 경수는 내 앞길을 가로막으며 말을 덧붙였어. 너도 나만큼 뜨겁게 타오르던 게 사실이잖아.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해? 그날 밤 나는 겨우 그를 내보냈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가 집 근처를 맴돌았어. 이건 단순히 즐기는 관계가 아니었어. 내가 경수를 놓아주는 걸 거부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지. 얼마 후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경수가 내 직장으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는 나를 위해 점심을 가져왔다면서 사무실 로비에 서 있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 내가 만든 불길에 그가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끝내야 할까? 그와 나 사이의 뜨겁던 순간들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 그림자 속에서 계속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술을 잔뜩 마셨어. 머릿속이 복잡했거든. 경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 근데 참 웃기지.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한 장본인인데 이제 와서 도망치고 싶은 건 뭘까 싶더라.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봤어. 까만 박스였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안에는 내 사진들이 들어있었어.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들. 출근길,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던 모습, 집 창문 안에서 커튼을 치우던 순간까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 이건 단순히 집착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스토킹이었고 나는 완전히 그의 손바닥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 그날 밤 경수에게 메시지가 왔어. 박스 봤지?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보냈어. 제발 그만해. 이러면 안 돼.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깔린 집착이 날 숨막히게 했어. 내가 나한테 이럴 자격은 없어. 내가 시작했잖아.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넌 나한테 책임이 있어. 경수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그냥 즐겁게 서로를 필요로 했던 거지. 이건 아니야. 그는 웃더니 한마디 했어. 내가 날 밀어내려고 하면 넌 내가 잃게 될 게 뭔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 내 회사 동료들, 내 가족들,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들.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이 뜨거운 욕망이 결국 이렇게 날 올가맬 줄은 몰랐어. 그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갔어. 하지만 그들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 명확한 위협이나 물리적 피해가 없으면 당장은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 며칠 후 경수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엔 내 집 앞이었어. 문을 두드리며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 공포감에 문도 열지 못했어. 문 열어. 나랑 얘기하자. 너도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을 거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는 떠나지 않았고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몰래 뒷문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어. 그날 밤 경찰이 그를 데려갔지만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 내가 날 배신한 거야. 이건 끝이 아니야. 내 삶은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어. 경수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지만 나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날 따라다니는 기분이었어.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같고 밤마다 누군가 창문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 뜨겁게 타오르던 그 열정이 이렇게 시퍼런 불씨로 나만을 태울 줄은 몰랐어.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결말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불을 잘못 붙인 걸까? 그렇게 경수가 사라지고 몇 달이 지났어. 겉으론 평범하게 지내려고 애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매 순간 두려웠어. 집 문을 2번씩 확인하고 밤마다 불을 켜놓고 잤어.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심장이 2배로 뛰었고 그럴 때마다 난 스스로를 다그쳤어. 그는 떠났어. 끝났다고.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어.
이건 끝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어.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봉투를 열어봤어. 안에는 메모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 메모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여줄게. USB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들어가 컴퓨터에 연결했어. 화면에 뜬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어. 클릭하자 화면에는 내가 한 남자와 호텔방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몇 달 전 출장 중이었어. 경수가 그걸 찍었을 리가 없었는데 그 방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영상 속의 나는 전혀 경계심 없이 남자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뒤이어 끈적한 분위기가 이어졌어. 화면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됐는데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누군가 나를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동료들이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 내 자리로 가보니 책상 위에 익명으로 보내진 편지가 놓여 있었어. 다른 사람들도 봤겠지? 정신이 아득해졌어. 경수가 분명했어. 그는 약속대로 날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였어. 그날 저녁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그 번호는 끊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신호음이 울리더라. 그가 받자마자 나는 폭발했어. 경수야, 제발 이만 좀 끝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제발 멈춰줘.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와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진짜 나한테 전부 다 줄 수 있어? 나는 할 말을 잃었어.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어.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겠지.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내 욕망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 잔혹했고, 이제는 돌이킬 방법도 보이지 않았어. 며칠 후,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기고 집을 나섰어. 이 도시에서 도망치고 싶었거든. 다른 곳으로 가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기차역에서 표를 끊고 플랫폼에 서 있는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도망가려고? 정말 내가 날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뒤돌아보니 경수가 서 있었어. 한 손엔 작은 가방, 다른 손엔 내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 그는 내 표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 참 무책임하다.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한마디 했어. 넌 정말 끝까지 날 괴롭힐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의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하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새도 없이 그는 내 손목을 붙잡고 말했다. 너랑 나, 이건 운명이야. 이제 받아들이자.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하지만 도망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말이야. 그 순간 나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직감했어. 더 이상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었어. 경수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란 걸 깨달았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끝까지 완성해야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 그러자 그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어. 역시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척했어. 가방은 바닥에 떨어진 채였고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 기차역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주변을 살폈어. 빠져나갈 기회를 찾고 있었지. 경수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계속 걸어갔어.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야.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돼. 그의 말을 흘려듣는 척하면서 나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비상번호를 눌렀어.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경찰과 연결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속삭이듯 위치를 알리는 것 뿐이었어. 서울역 동쪽 출구 빨리 와주세요. 내 목소리가 작아서 경수는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숨을 죽이며 떨고 있는 걸 느꼈는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나를 바라봤어.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뒤로 숨기며 웃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하지만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핸드폰을 보더니 내 손을 확 잡아채더라. 거짓말하지 마. 너 또 날 속이려고 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 없는 듯 지나치기만 했어.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경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 나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며 소리쳤어. 경수야, 정신 차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너 혼자만의 집착이야.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 경수도 그걸 듣고 눈이 커졌어. 그는 나를 꽉 붙잡은 손을 풀지 않은 채 두리번거리며 웅얼거렸어. 이건 너 때문이야. 너만 나를 받아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받아줄 수 없어.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경수는 내 말에 더 격분한 듯 했지만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를 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 경찰은 그를 추격했고 나는 가만히 서서 온몸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 그날 밤 경수는 체포됐고 나는 경찰서에서 긴 진술을 해야 했어.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 끝난 것 같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었거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경수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도 이상하게도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 마치 모든 감정이 바닥나버린 것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이었어. 그 문장이 아프게 나를 찔렀어. 나는 그의 욕망에 불을 붙였지만 결국 그 불길이 우리 둘을 다 태워버린 거였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생각해. 나 자신이 원했던 건 정말 뭘까? 그 뜨겁던 순간들이 진짜 나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나조차도 내 욕망의 그림자였을까? 삶은 계속되겠지. 하지만 경수의 얼굴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그건 내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 회사도 그만뒀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멀리 떠났어. 작은 해안 마을에 자리 잡고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 내 욕망 때문이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그의 욕망이 나를 집어삼킨 건 맞아. 하지만 나도 달랐을까?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던 걸까? 아니면 나도 뭔가를 채우기 위해 그 관계를 시작했던 걸까? 바닷가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았어. 경수는 이제 없지만 그의 흔적은 내 안에 남아있었거든. 며칠 전 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USB를 발견했어. 그 안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 왜 그걸 버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나도 모르게 그걸 통해 뭔가를 기억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USB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어.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멀리 던져버렸어. 그것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모든 걸 끝냈다고 믿고 싶었어. 경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나도 과거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야 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는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 내 삶을 내가 다시 쥐고 싶었거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파도 소리 속에서 나는 작은 다짐을 했어.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다짐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경수를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어. 안녕, 경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리고 나는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갔어. 이제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니까. 몇 달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그 후로 저는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어찌나 고운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 한심한 놈이죠. 쉰이 다 된 나이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처와 함께 살 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전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다가 전처는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 제발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인가 하는 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맡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이던 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혼남이었지만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죠. 사귀는 여자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장사를 시작했다가 장사가 망하게 되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부모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시골에서의 삶은 무료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한 곳이 농촌이죠.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꼭 밤을 보낼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여자를 만나기란 불가능했죠. 물론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어쩌다가 저녁에는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막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또 귀찮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혼녀나 노처녀를 소개해 주어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애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따랐어요. 저는 이 동네의 땅 부잣집 외아들이니까요. 앞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한참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마운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앞집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전제품이나 전등이 고장났다거나 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겨울철에 할머니 집에 수도가 얼거나 하면 제가 가서 녹여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본인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며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쩔 때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중 큰아들은 할머니의 집에 오면 꼭 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등을 주는데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먹지는 않지만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는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고운 분이에요. 얼굴도 예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말도 곱게 하시고 웃을 때는 천사 같아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요. 작년에 할머니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을 때는 귀부인 같은 느낌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늘씬하시고 얼굴도 예쁘거든요. 그 할머니는 농사일도 열심히 하세요. 앞집과 저희 집 사이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피부도 하얗고 주름살도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만 잘하면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사일이 좀 한가해지니 저는 더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는 밤을 함께 보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치도록 외롭다 보니 앞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할머니에게 눈이 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할머니는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혼자 해도 되는 것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일도 없고 하니 도와드리겠다며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다 하고 할머니는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자네가 내 서방님 같네.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할머니의 농담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방님이지. 가을이 돼서 이 서방님이 외로운데 마누라가 뭐하고 있는 거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외롭다면서 쳐다도 이쁜 마누라 쳐다도 안 봐. 이 말에 저는 큰 소리로 웃었고 할머니도 엄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웃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이 가득한 제 눈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 자라고 하시더군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자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누라 일로 와. 내 팔 베고 누워봐.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잠에서 깨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오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우면 이 서방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지. 그냥 잤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방님이 그냥 내쳐잤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대. 이러면서 눈을 가늘게 뜨며 웃더군요. 저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갈게요. 쉬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어머, 이 서방님 좀 봐. 마누라 한껏 달뜨게 해놓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설마 할머니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더라고요. 서방님, 잘 주무셨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웃어드렸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있어.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보리를 보러 갔죠. 할머니는 차에 타는 저에게 오늘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방님은 오늘도 마누라를 독수공방하게 하려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농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젊은 남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고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외롭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죽하면 자기 같은 늙은이에게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제가 너무 가엾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곱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일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놀러와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할머니에게 놀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이끌었죠.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인데 그럼 어떻게?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이 지금은 아들네가 와 있어요. 서방님, 아들네 가면 내가 곱빼기로 해줄게. 응? 조금만 참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참 남자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못 참겠는데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어째요? 저기 숲에라도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올까나? 저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따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네가 갔으니 아까 못 본 보리를 보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보니 할머니는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할머니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 여자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했고, 할머니는 서방님, 잘못했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또 할머니 집으로 갔죠. 요즘 몇 달간 이렇게 앞집 할머니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난기도 많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를 떠받들어 주듯이 대해주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옛날부터 산에 오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아내와 함께 등산을 즐겨야겠다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집사람은 쉬는 날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집순이였어요. 그래서 총각 시절에도 혼자 등산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혼자서 등산을 즐겨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리지어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등산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관광버스로 산악회나 회사 동호회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에 오르는 것이 꼭 등산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의 눈을 피해가며 등산도 하고 겸사겸사 재미도 함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등산로 초입에는 숙박업소들이 넘쳐났고 멀쩡한 대낮에 등산복 입은 중년의 남녀가 들락거리는 모습은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에 시달리는 것을 싫어해서 예전부터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등산을 즐기고 다녔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혼자 등산을 갔다가 한 여자와 같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라기에는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이고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예쁘고 몸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사이 경계에 있는 듯한 여자였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였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딱 붙는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진짜 아찔한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같은 길을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손도 잡아주다 보니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은 산악 동호회 소속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왔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커플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 차려보니 혼자 남아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커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끼리 금슬이 다들 좋으신가 보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한참 웃으면서 누가 재미없게 부부끼리 등산을 와요. 다들 여기서 만나는 거지. 하고 제 팔뚝을 때리며 숨 넘어갈 듯 웃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등산 커플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고 신기해했어요. 그녀와 함께 올라가면서 자기 동호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길래 등산보다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동호회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혼자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게 더 좋았거든요. 즐겁게 수다를 떨며 산을 오르니 평소보다 힘들지도 않았고 금방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저와 함께 등산해서 너무 좋았다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잠깐 한숨 돌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계속 미혼인지 유부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김샜구나 싶었고 빨리 하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게 이것도 인연인데 하산하면 동동주라도 같이 하죠. 라고 해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녀를 따라 산 밑에 있는 한 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안주 몇 가지를 시켜놓고 동동주를 마시는데 힘들게 등산하고 나서 동동주가 들어가니 정말 너무 달고 시원했어요. 술이라는 것도 있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들이키다 보니 커다란 항아리를 2개나 비울 정도로 마시게 됐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녀도 술에 취해 비틀비틀 몸을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로 걸어가는데도 그녀는 너무 취했는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어디 들어가서 조금 쉬면서 술이라도 깨워서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술도 깨고 쉬어갈 생각으로 근처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등산하다가 만난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왔습니다. 낑낑대고 그녀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고 간신히 침대에 눕혀놨더니 코까지 드르렁 골며 잠을 자더라고요. 볼륨이 있어서 그런가 겉으로 보는 것에 비해 조금 무거웠습니다. 술 취해 정신도 없는 여자에게 수작 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녀가 자다 말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놔두고 갔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잠깐 옆에 앉아서 술 깰 때까지만 기다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를 혼자 침대에 눕혀두고 저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그때 술이 엄청 취해 있었기 때문에 방바닥에 누워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아떨어졌고 한참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미 주변은 어두침침하게 밤이 되어 있었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술에 취해서 착각을 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한들 그녀를 부축하고 방까지 들어왔던 기억은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집사람한테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산에 간다던 사람이 여태 안 들어오니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정신 차리고 너무 시간이 늦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나오려는데 화장대 앞 거울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겨놓고 간 메시지인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저도 못 먹냐 등신아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취해서 비틀거리고 몸도 못 가누는 것이 다 연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그녀가 제게 그런 걸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술 깨고 나면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낮에 같이 등산하면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해서 또 같이 등산하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면서 약간은 아쉽다는 기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등산을 즐기면서 단 한 번도 여자 만나서 사고 친 적은 없었는데 한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정상적으로 등산을 즐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주말마다 등산 간다는 말도 못했을 것이고 여자에 맞들려서 동호회 가입도 하고
아줌마들에게 찍적거리고 다녔겠죠.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매주 다니는 산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은 없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절대 그녀와 사고를 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저 좋은 등산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